썸네일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실제로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심으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황영빈입니다. 저는 평범한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이전 병원에서 만 6년간 봉직으로 난임 진료를 하면서 저로 인해 임신하신 분들의 분만까지 했었고, 한 달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정도 당직을 서면서 일을 하다가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작년에 한 해를 쉬고 지금은 다시 난임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상가병원에서 일할 때 피부로 느끼면서 문제점을 동료 의사들끼리 이야기해왔던 내용인데 사실 어떤 액션을 취할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산부인과 전공의의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를 방영하길래 이 기회에 아주 선입견이 많고 딱딱한 내용을 편하게 대중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드라마 리뷰 끝에 산부인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용기 내어서 이렇게 쿨 버전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썸네일 제목은 사실입니다. 일단 요즘 한국 산과병원의 현실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산과를 안 하려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덧붙여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산부인과가 기피과인 이유를 초저출산 시대라 수요가 없어서 기피과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요즘 산과병원에서는 분만하는 선생님들을 못 구해서 문제입니다. 우선 산부인과는 말 그대로 기피과가 맞아요. 전공의가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요즘 새로 나오는 전공의들은 99%가 여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근래 나오고 있는 몇 없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대부분 산과를 하지 않고 질염, 생리통, 또 부정출혈 이런 걸 보는 부인과 오피스로 빠지죠. 그나마 산과가 너무 재밌고 뜻이 있어서 산과를 하시던 선생님들은 5년? 길어야 한 10년 정도 일하시다가 그만두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필연적으로 간 떨어질 뻔한 일, 그리고 소송당할 뻔한 일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산과병원 여자 선생님들의 나이대가 출산과 육아를 하는 나이대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당직 안 서는 조건으로 취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직은 거의 남자 선생님들이 다 서세요. 현재 산과병원에는 많아야 한 3, 4명 정도의 남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요. 근데 요 근래에 남자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산과병원에 계신 남자 선생님들은 거의 한 50대가 막내 수준이에요. 그분들이 한 3, 4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고요. 또 대학병원도 산부인과 당직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당직 알바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과로로 치명적인 병에 걸리시거나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보통 여자 선생님들은 일정 기간 일하다가 그만두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만 후에 과다출혈 시 자궁적출술 같은 그런 험한 수술에 대한 경험이나 숙련도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남자 선생님들을 콜을 하고요. 남자 선생님들은 그런 험한 수술을 도맡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년이 지나고 대부분이 은퇴를 하시면 이제는 당직설 산과 의사도 없고 힘든 수술을 백업할 산과 의사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자극적인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분만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지금보다는 훨씬 흔한 일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끼리는 항상 합니다. 이게 무려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남자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산부인과 특성이 보통 환자들이 남자 선생님들을 꺼려요.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에서도 남자 선생님들을 잘 안 뽑으려고 하죠. 뽑는다고 하더라도 당직 역할을 위해서 뽑는다든지 수술을 하시는 분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뽑고 있거든요. 당연히 여자 선생님들보다 몸값이 낮고 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남자들은 산부인과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 전공의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은 전문의를 따고 나면 산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부인과 수술이나 부인 종양 쪽으로 가거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체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자 선생님들의 풀이 굉장히 많아지면 부인 종양도 하시고 부인과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산과병원에 당직도 서시고 꾸준히 산과병원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할 환경이 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진다면 산부인과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 안타깝지만 남자 선생님들도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시선이나 그런 환경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산과는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이게 뉴스에 안 나오고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흔히 보이는 그런 분만병원 같은 경우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커다란 사건 사고가 꼭 있어요. 사고가 날 뻔한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로 인해서 임신을 했던 분들만 분만을 받았었고 당직 설 때만 분만을 받았었기 때문에 분만 환자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진짜 100% 운이 좋아서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당직 때 분만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젊은 남자였고 선정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기도 10달 내내 병원을 다니면서 발견된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분만하는 모니터상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분만도 너무나 스무스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아기가 나와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우리도 숨을 못 쉬고 5분이 지나면 뇌에 손상이 오잖아요. 아기를 막 울게 만들려고 진짜 세게 때리고 거꾸로 잡고 흔들고 자극하고 마사지하고 막 엠브백잉하고 그러는데 아기가 점점 파래져가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가 완전 그 보라색 도장 있잖아요. 그 도장 색깔이 됐어요. 한 8분 이상 지났던 것 같은데 다행히 아기가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히. 그래서 바로 전원을 보냈어요. 전원을 보내면 한 몇 박 며칠 아기 뇌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결과를 계속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었지만 제 목숨이 한 10년은 깎였죠. 이것도 당직 때 분만했던 분 이야기인데 자연분만이 진행돼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분만 당일 마음이 바뀌어서 제왕절개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야 뭐 원하시니까 제왕절개를 했죠. 근데 아기도 나오고 태반까지도 잘 나오는 듯 싶었는데 이게 원인 모를 피가 자궁 안에서도 아니고 복강 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다 뱃속을 다 뒤져봤더니 알고 보니 이분 태반이 자궁 뒤쪽으로 아예 자궁 바깥까지 뚫고 나온 그런 천공태반이었던 거였죠. 이게 굉장히 희귀 케이스거든요. 게다가 천공태반이 자궁 뒤쪽으로 있었으면 분만기간 내내 초음파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까지 초음파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자궁 적출을 해서 무사히 수술을 마쳤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중간에 제왕절개를 하고 싶다고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진행했다면 이분은 아마 원인 모를 출혈으로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는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정말 천운이 살린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확률상 1년에 한두 번은 꼭 겪게 돼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분만 받았던 아기가 괜찮았던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천공태반을 그 자리에서 처치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정말 100%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운이 안 좋았다면 뭐 둘 다 잘못됐겠고 그러면 저는 소송에 휘말렸겠죠. 또 만약에 소송이 안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달랐을까? 아니면 저렇게 했으면 조금 달랐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너무 미안하고 이런 죄책감들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되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사명감으로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는데 몇 억씩의 그런 배상 판결은 생계와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거는 사명감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든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너무나 상과가 좋아서 산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도 간 떨어질 뻔한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아, 이 일을 오래 할 것은 못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들은 의료소송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의료과실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산부인과 의사로 살다 보면 주변 동료들이 소송에 걸리는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고가 나서 소송을 거는 많은 분들은 의학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의심이 되고 또 저게 의심이 되고 선생님이 환자를 잘 안 봐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또 해결 과정에서 마음이 상해서 소송을 거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케이스를 또 깊숙이 잘 아는 의사가 아닌 지인 의사들의 말을 듣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잘못 처치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잘못되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봐온 케이스는 거의 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송을 당하면서 죽임에 대한 협박을 받고 실제로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던 원장님도 계셨고, 보호자분이 빨간 페인트통을 들고 와서 병원에 다 뿌린다든지 이런 협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내 가족이 잘못됐는데 너무너무 이해를 합니다. 내 가족이 잘못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정말 화가 나죠. 의사 입장에서도 사고가 나면 물론 유감 표현을 하지만서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처치상 잘못이 없다는 어필을 한다면 또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은 있고, 그런 의료사고 중에서도 소송을 당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뭔가 사고에 대한 의심에서 아니면 의료진에 대한 불신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 입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도 내가 잘 모르면 무조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이 흔하게 된 요즘에 소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는 너무 늦은 것 같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과사고 중에는 양수색전증과 같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막을 수도 없고 한 번 생기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아닌 다음에야 무과실이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난산으로 생긴 사고가 그렇습니다. 난산이라는 게 상과 교과서에서 보면 분만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나오는데요. 아기 무게가 4kg이 넘어가면 초음파상 굉장히 오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잘 알아채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분명히 초음파에서 3.7kg이라고 했는데 분만을 하고 보니까 아기가 4.5kg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 분만 중에 태아 모니터랑 분만 정도를 보고 이제 그 다음 처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교과서에 웬만하면 응급 제왕절개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을 볼 때 보통 전문의 시험 문제가 몇 세, 몇 주, 어떤 환자,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어떤 모니터가 있는데 그 다음 처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답이 제왕절개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웬만하면 제왕절개 찍지 말라고 했을 만큼 응급 제왕절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난산이라는 게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교과서 정의상 난산이 굉장히 애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진행이 아예 없으면 제왕절개를 할 텐데, 최악은 아기 머리가 밑에서 보이는데 분만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굉장히 느리게 될 때, 그때가 굉장히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사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결단을 내려서 응급 제왕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백큐으로 당겨서 분만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응급 제왕절개를 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왕절개를 준비하는 시간도 적어도 30분 정도 걸리고요. 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30분 동안. 그리고 제왕절개를 한다고 했을 때 밑에서 아기 머리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아기 머리를 밀어 올리고 나서 배로 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명의 어시스트가 산모 다리 사이 질 속으로 주먹을 넣어서 아기 머리를 배 쪽으로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로 꺼내는 건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아기 두개골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조차 꺼내기도 너무 힘든 케이스는 제왕절개로도 아기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 지체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자연분만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위에서 밀고 밑으로 당겨서 꺼내야 되는데, 그만큼 백큐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머리에 혈종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자체로도 사망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게 제왕절개든 분만이든 지체가 되면 아기가 뇌성마비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하는 건데 그 각각의 옵션들이 모두 다 과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산모나 아기가 괜찮지가 않다면 모든 옵션에 다 소송이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큐 딜리버리를 해서 혈종이 생기면 혈종이 생겼다고 과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백큐 썼다는 것 자체가 또 과실이 될
될 수가 있어요. 또 분만 후에 뇌성마비가 생기면 제왕절개를 안 했다고 과실, 제왕절개를 해서 두개골 골절이 생겼으면 그것도 과실, 그리고 제왕절개를 했는데도 뇌성마비가 생겼다면 그렇다면 왜 제왕절개를 더 일찍 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또한 과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과실이 없더라도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또 과실로 인정을 받으니까요. 실제로 산부인과 소송에서 무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끔 산모가 죽어도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결과라도 분만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보다는 제왕절개를 하면 소송했을 때 보상금이 더 낮다고 합니다. 과실이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건덕지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진행해 내리면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요. 충격적인 통계인데요. 2024년 기준에 우리나라 제왕절개 비율이 67.4%라고 합니다. 23만 5천 건 정도의 분만에서 약 16만 건 정도가 제왕절개인 거죠. 사실 다른 나라는 30%대만 해도 굉장히 제왕절개 비율이 높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산과 의사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어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난산 이슈로 중간 판결이 25억 정도 나온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요즘 소송에서 10억대의 보상이 자주 등장하면서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송 관련 이슈가 있는 한 아마도 산과 의사는 점점 찾기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차팅을 이제 하기가 힘듭니다. 초원급 상황에서는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다 덤버들어서 처치를 하기 때문에 몇 시 몇 분에 혈압이 몇이었고 몇 시 몇 분에 수혈을 했고 몇 시 몇 분에 어떤 약이 들어갔다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상황이 종결된 후에 기억을 더듬어서 차팅을 하게 되죠. 차팅을 뒤늦게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조작이라는 의심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실제 나쁜 마음을 먹고 조작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 입건 송치 건수 대비해서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의성, 주의 의무 위반 등을 따지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크고 무죄 추정 원칙이 사실상 잘 작동하지 않아서 의사가 뭔가 잘못했겠지라는 결과 중심의 인과 추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가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에 가깝죠. 민사소송은 배상으로 끝나지만 형사소송은 전과 기록, 자격정지, 징역,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형사소송을 끝으로 산과 은퇴를 하십니다. 정신적 충격이 커서겠죠? 의사들이 수가 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정말 낮습니다. 해도 너무하게 낮습니다. 수가대로만 진료를 하면 대부분의 과가 적자가 나는 게 맞아요. 이거를 비급여로 보전을 하죠. 그래서 비급여과가 인기가 있는 거고요. 분만과 제왕절개 수가를 나라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아봤는데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수가가 너무너무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작년에 수가를 분만 안정정책 수가라는 명목으로 건당 55만 원을 더해줬는데 그래도 사실 많이 낮습니다. 거기다가 수가만 비교를 해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나라 분만과 제왕절개 수가에는 의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본, 독일, 프랑스 등등은 수가만 보고 와 정말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 인건비는 따로 또 받더라고요. 일단 수치 보실게요. 수가 체계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서울 기준 유도분만 수가는 85만 원에서 분만 안정정책 수가 55만 원을 더해 대략 140만 원, 그리고 제왕절개는 64만 원에 분만 안전정책 수가 55만 원을 더해서 대략 12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제왕절개 수가가 더 낮아요. 우리가 분만을 하다가 제왕절개로 바꾸는 경우가 있죠. 보통 안전을 위해서 바꾸는 건데 보통 환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제왕절개를 많이 바꾼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수가 자체는 제왕절개가 더 낮기
같기는 합니다. 또 만약 무과실 분만 사고가 있다면 나라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50%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거기다가 이제 보상금은 몇 억 이런 수준이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후생노동성 사이트 의과진료 점수표를 참고했습니다. 제왕절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고 일본은 행위별 수가제인 것을 참고했을 때 분만은 400에서 700만 원, 제왕절개는 520에서 700만 원 정도입니다. 또 무과실 분만 사고가 있을 때 일본에서는 3억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 미국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의료 민영화가 되고 있는 국가죠. 우리 의사들이 절대 민영화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실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통일 수가가 없고 병원마다 주마다 계약한 금액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같은 병원에서도 보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편차가 정말 크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대인 건 이미 유명하죠. 분만할 때 가격이요. 미국은 무과실 분만 사고 보상제도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민사소송에 의존해서 과실을 하나하나 따지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 분만 수가가 워낙에 좀 크다 보니 우리나라 의사들처럼 그런 과실 보상 금액에 대해서 부담이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한번 알아볼 건데 독일과 프랑스는 여러 가지 생활지수 면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 알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gdrg.de라는 사이트에서 공식 문서를 봤는데요. 자연분만 수가가 224에서 300만 원, 제왕절개 수가가 350에서 750만 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간 분만 건수나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분만 수가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병원 규모가 클수록 단가가 감소하고 총액이 증가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병원의 높은 수가를 보장하거든요. 자연분만 같은 경우에 70에서 240만 원까지 수가 편차가 좀 있는데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만 원 이 정도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랑 덴마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이 대략 1,000만 원, 덴마크는 자연분만 한 5에서 600만 원 정도 수가가 나온다고 하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가 1,300에서 1,600만 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가 8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은 복지의 국가들이다 보니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굉장히 잘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보장을 해줌과 동시에 그 장애 아동이 평생 돌봄 비용 같은 것도 다 제공을 국가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도 작년에 수가를 많이 올려주긴 했지만 한참 부족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송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많이 꺼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슬프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실을 찾고 싶을 거기 때문에 소송이 이미 이렇게 많아진 이상 줄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형사처벌에 대해서만큼은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사소송을 많이 할 거면 미국처럼 수가가 정말 높아서 의사들이 소송을 하면서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던지 아니면 유럽처럼 사고에 대해서까지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의사들이 그런 사고에 대한 어떤 보험이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부인과 분만 병원을 운영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이 내용은 제가 산소영재라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분만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건물이 필요하죠. 아까 서울 기준 수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건물 한 채를 사려면 적어도 몇십억에서 백 몇십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남자 선생님이 당직을 거의 한 3명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보통 환자들이 여자 선생님 외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들까지 산부인과 의사만 최소한 5, 6명 정도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소아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장 최소로 잡았을 때 1명인데요. 한 명이 소아과 외래를 보면서 365일 24시간 신생아실 콜을 받는다는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취과 선생님이 필요한데 365일 24시간 항상 온콜로 불려다니면서 무통 마취를 하러 오시고 응급수술 시 마취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은 필요해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분만실 그리고 신생아실 같은 경우는 3교대로 일을 하셔야 돼서 적어도 각각 13명 정도씩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실도 응급제왕절개가 생기기 때문에 데이타임 수술도 하면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외래는 의사 선생님들 수만큼 있어야 되니까 한 대여섯 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가 상담실, 혈액검사실, 태동검사실, 그리고 주사 수액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까지만 해도 적어도 50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실, 방사선실, 조리사님, 영양사님, 미화, 원무, 콜센터, 총무, 주차나 시설 관리, 경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하면 최소한 7, 80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에 분만을 50건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 제왕절개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로 계산을 한다면 대략 자연분만 17건, 제왕절개 33건으로 그렇게 쳤을 때 분만 수가로만 총 한 달에 한 6,310만 원의 수입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병원이 받는 돈은 수가가 다가 아니고 사실 뭐 병실료나 비급여, 처치, 약재 이런 것들을 합하면 분만 건당 한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남습니다. 제왕절개가 DRG 수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비급여 처방을 더 못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분만 한 달 50건 할 때 약 2,500만 원의 수입이 더 나면서 대략 8,8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겠죠. 이거를 한 70에서 80명 정도가 나눠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건물비도 몇십억 하죠. 수술실 만들고 하는데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당연히 외래에서도 돈을 벌기는 합니다만 외래 진료 수가도 원가의 70% 수준이에요. 이건 심평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이 정말로 보험 진료만 하면 병원은 절대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이거는 다른 과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의사들이 모두 다 사명감으로 적자를 유지하면서 병원 운영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서든 적자를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사들이 원가 보전을 하고 수입을 낼까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비급여죠. 그리고 의료 수가가 평균적으로 원가의 70%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원가 보전율이 높은 항목도 있거든요. 보통 검사들이 그렇고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니까 산부인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외래에서 수입을 내기 위해서 질초음파나 질량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또 자주 하고요. 비급여로는 낙태 수술이라든지 질레이저, 소음승 성형 같은 여성 성형, 또 HPV 검사라든지 웨딩 검진, 영양제나 수액 이런 검사나 시술 등으로 적자를 메꾸는 거죠.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유방 초음파를 보는 것도 다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같은 시간 내에 환자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보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환자와 의사들의 괴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의사는 돈만 밝히는 그런 이미지도 이런 데서 생기는 거겠죠. 이런 환경이 우리나라 의학을 굉장히 발전시킨 게 맞기는 해요. 수술도 의사당 월등히 많이 하고 검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많고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실력이긴 한데 하지만 산부인과는 그렇게 원가를 보전하는 다른 경로라도 있지. 이국종 교수님의 외상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상외과 환자한테 비급여 검사나 시술을 추가로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상외과 같은 과는 더 빨리 소멸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의료구조가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소위 요즘 말로 비필수 의료인이 많아진 이유는 낮은 수가의 결과거든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는 과를 택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필수 의료가 뭐 다른 방법으로 뭐 비급여나 검사를 자주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계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야 그나마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죠. 의사들은 항상 수가 인상을 항상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사들에게는 탐욕스러운 집단이나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왔습니다. 수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만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세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가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보료는 정해져 있는데 각 의료 행위별로 그거를 다 나눠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산부인과 수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다른 과 행위의 수가는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거의 수가가 원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는 꼭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붕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이 나온 김에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가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필수 바이탈과로 지원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종합해보면 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료 수가를 필히 높여야 해서 그것만 해도 건보료 상승이 필연적인데 의사수까지 많아진다면 건보료는 훨씬 더 상승할 것이고 국민 부담이 더 높아질 게 뻔하거든요. 왜냐면 그 많아진 의사 대부분이 비필수 의료에 종사할 것이고 의사수가 많아진다고 그들이 파일을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파일을 만들어내요. 의료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맘만 먹으면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수가 많아질수록 의료 윤리 수준만 떨어질 겁니다. 또 만약 의료 수가의 정상화 억지 의사수만 증가시키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국 의료의 문제를 훨씬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의사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아직도 의사수가 OECD 데이터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정말 자료가 많긴 한데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함익병 선생님이 강의하신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결국에는 건보료가 바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인구 문제, 또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세금 분배 문제 등으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이대로 똑같이 가기만 해도 한 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일수록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런 굵직한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들이 병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적인 측면에서는 한 곳에 메인 병원이 있으면서 서브 병원을 정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세컨 오피니언을 듣기 위해서 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다른 병원을 또 찾는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건보료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질염이나 방광염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약을 썼는데도 바로 낫지 않거나 소독을 자주 오라고 안 하거나 과한 약 처방이 없으면 그 병원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또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먹는 약 말고 주사제 하나라도 더 처방하면 명의가 되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도 그만큼 검사 같은 처치를 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는 사실 눈치 게임이라서 국민 전체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국민 모두가 병원 이용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고 의사들도 좀 성숙된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는 거는 병원 이용보다도 애초에 병이 안 생기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게 사실 건보료도 아낄 수 있고 이외의 사회 비용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건강관리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을 많이 신경을 써서 고령층이 되어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또 일할 사람 부족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에 따라오는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건보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의사로서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알려드린 것 외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배아냉동이나 난자냉동 같은 것을 더 알려서 출산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결혼도 출산도 정말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또 사회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기에는 환경이 뒷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 35세 이전에 이런 결혼 출산을 다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환경이 안 받쳐주는데 사람들한테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피부 관리하고 또 자기 관리들을 다 잘 하시기 때문에 40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20대, 30대 초반 이런 외형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중위 연령 자체가 또 40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40대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당연히
나이가 많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출산도 늦추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자는 사실 40대면 굉장히 질이 많이 나빠집니다. 사실 난임이 아니라 그냥 40대부터 자연 임신을 준비한다고 해도 만 40세가 넘어가면 한 달에 임신할 확률이 5% 미만이에요. 근데 이 확률은 단지 임신을 할 확률일 뿐이고, 임신을 하고 나면 사실 유산도 될 수 있고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는 아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자료를 보시면 40세 이상에서는 유산율이 50%입니다. 그리고 45세 이상에서는 유산율이 93%예요. 굉장히 높죠. 또 이 표는 아이가 염색체 이수성 및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을 확률인데, 맨 왼쪽이 나이고요. 다운 증후군을 임신할 확률은 40세에 약 70명당 1명, 45세에는 약 20명당 1명 정도고요. 다운 증후군 이외에 다른 염색체 이수성이 있는 아이를 가질 확률은 40세에 40명당 1명에서 45세 12명당 1명으로 쭉쭉 늘어나죠. 만 40세 이상인 분들이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확률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로 SNS나 블로그에서 난자냉동이나 배아냉동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아마 결혼 출산 계획이 지금 당장 없으신 분들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늦어서 그때 후회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은데 정작 갖고 싶을 때 아기가 안 생기면 나 개인으로서도 안타깝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나라 입장에서 정말 손해잖아요. 그리고 현재 난자냉동 지원이 1회밖에 안 되는데 국민신문고나 국민정책제안 등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이제 지원을 좀 늘려달라고 글을 쓰고 있는데, 물론 다 거절당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알릴 생각입니다. 난자나 배아의 상태는 여성 나이 만 35세 미만일 때 가장 좋습니다. 35세 미만일 때 난자냉동을 하면 해동 시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꽤 높아요. 그리고 임신율은 40에서 60%, 출산율은 3에서 40% 정도 됩니다. 지금 당장 비혼주의이시거나 딩크족이라는 이유로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커리어 문제로 임신을 그냥 계속 미루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추후에 사람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추후에 시도하게 되면 너무 어렵고 시험관을 막 10회, 20회 이상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난자냉동이나 배아냉동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난임 지원뿐만이 아니라 난자냉동이나 배아냉동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 조금 더 이타적이고 사회와 미래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해서 공부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아이가 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서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잘 컸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아이를 교육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면도 있다 보니 저도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료 문제도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사실 저는 이제 출산을 다 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도 되는 일인 거거든요. 내 현생만 생각하면 상관이 없을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래도 바뀌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더 좋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출산 시대가 여러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2차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좋은 미래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된다고나 할까요? 제가 우리나라 산부인과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이 정말 길어졌는데요. 사실 비단 의료계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헬조선, 탈조선 이런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미국 의사국가고시인 USMLE를 보는 의사들이 정말 많아지고 해외로 이주를 고려하는 의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도 떠나야 되나? 남편과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의 저력과 우리나라 미래를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탈조선해서 외국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외국에서도 우리는 무시받고 인종차별 당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내부에도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는 게 뭘 어떻게든 해내고 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또 개개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또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그 나라 나름의 문제들이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거는 꼭 이민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생활 등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뭐 피해서 갔는데 항상 더한 게 있잖아요.
그게 탈조선한다고 해결이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쩌면 거의 못 고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해결은 의사와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분만 중 사망하는 사건이 흔해지는 그런 미래는 절대로 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